네, 안녕하십니까. 그 밸류에이션 과정 2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가치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장표, 화면에 보시는 장표는 제가 이제 소위 그 밸류에이션 책자 이론적으로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그 이런 주장을 정리를 한 겁니다. 소위 가치 평가했을 때 크게 구분을 하게 되면 이제 자산 가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과 수익 가치 관점에서 평가하는 걸로 두 개 나눌 수 있고, 다시 또 수익 가치는 절대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과 상대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세 가지로 나누게 되겠죠. 그럼 먼저 자산 가치 관점에서 볼 때도 또한 청산 가치와 그다음에 장부 가치 그리고 시장 평가 가치로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청산 가치는 이제 말 그대로 기업이 더 이상 장사 안 해, 문 닫는 경우. 이 얘기는 뭡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제 시장에 팔아야 되겠죠. 그것을 위한 현금화 관점에서, 즉 매각 관점에서 본 가치 평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밑에 세 번째 있는 시장 평가 가치와 다른 거는 이 청산 가치와 시장 평가 가치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은, 시장 평가 가치는 영업은 계속하는 상황에서 그 가치를 마켓 밸류로 한번 평가해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뭐 어떤 차이가 다르냐면은, 청산을 하게 되면 기업이 미래 수익을 통해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 자산 뭐가 있죠? 바로 무형 자산입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그 개발비 같은 경우가 그런 게 해당되겠죠. 그리고 영업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로 처리하게 됩니다. 당연히 더 이상 영업을 안 하게 되니까 미래에서 영업했을 때 벌게 될 것을 전제로 해서 계산해놨던 것은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시장 평가 가치 방법에서는 무형 자산 또한 마켓 밸류로 평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부 가치죠. 소위 이제 북밸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PBR, 즉 주가와 주당 순자산 가치. 이때 계산하는 주당 순자산의 개념이 바로 청산 가치도 마켓 밸류도 아닌 장부 가치로 평가한 겁니다. 그 뒤에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수익 가치를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로 구분하는데, 이 절대 가치는 말 그대로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다 예상을 해서, 어차피 기업은 이제 무한대로 존재하는 거죠. 10년 하고 문 닫겠다 이런 건 없죠. 그러면 미래에 벌어들일 무한대 기간 동안에 벌 수익을 할인율을 통해서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이제 미래에 벌 수익을 뭘로 평가하느냐? 소위 프리 캐시 플로우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DCF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EVA를 한다. 그러면은 디스카운티드 EV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배당으로 한다. 미래 받을 배당을 가지고 현재 가치 평가한다. 그럼 그게 배당 할인 모형이 되는 것이고, 레지덜 인컴,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것을 현재 가치 합으로 한다. 그러면 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가치를 가지고 절대 가치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이 툴은 주로 발행시장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발행시장이라고 하면은 뭐 인수, 뭐 M&A, 바이아웃. 그러니까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바이아웃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투자해서 엑시트 하려면은 그것이 3년, 5년, 10년 후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주시장이 어떨 것이라는 걸 가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업이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 합으로 평가하는 절대 가치 평가 방법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런 방법들이 소위 이제 발행시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상대 평가를 통한 수익 가치, 바로 이게 유통시장에서, 소위 제가 말씀드린 유통시장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거를 유통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현재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가 500일 때의 아마 이 타겟 프라이스와 3000일 때의 타겟 프라이스가 다를 것입니다. 그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겠죠. 수급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어떤 시장 전체 평균 PER이 얼마인지, 업종 평균 PER이 얼마인지, 피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 가치평가, 그게 상대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 상대평가는 바로 이제 유통시장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PER이죠. 주가는 바로 뭐예요? 한 주의 가격이죠. 주가와 EPS 뭡니까? 주당 순이익. 이익을 주식수 나눈 한 주의 주당 순이익과 한 주의 가격인 주가로 나누는 거에 의해서 이제 평가하는 것이고 그 멀티플을 다른 회사는 경쟁사는 어떤데 시장은 어떤데 그러면 얘는 적게 받고 있네. 얘는 비싸게 받고 있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PSR은 똑같은데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로 이 경우는 이익이 안 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PBR 혹은 이거를 PBVR이라고도 표현하고 왜냐하면 BPS라는 게 Book Value Per Share 주당 순자산이지만은 그것이 좀 더 확장해서 표현하면 이 Book Value Per Share에서 BVPS로 이니셜이 돼서 그것에 이 주가와 연계된 이니셜이 PBR이 아니라 PBVR이라고도 이제 표현합니다. 즉 주가 주당 순자산과의 관계인데 이것이 한 주의 자산 그러니까 주당 자산 가치랑 단순하게 주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주주 입장에서 투자한 투자 원보의 미래 수익 창출력과 주가의 비교에 해당되는 멀티플입니다. 이것이 왜 어떤 의미인지는 한번 뒤에서 곧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V/EBITDA라는 것이 PER 못지않게 상당히 많이 쓰이는 멀티플입니다. 여기서 EV는 Enterprise Value, 우리말로 표현하면 바로 이게 기업 가치가 됩니다. 앞에서 전 시간에 제가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드렸던 기업 가치가 바로 EV. 또 이거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FV라고도 합니다. Enterprise Value, Firm Value, 우리말로 얘기하면 똑같이 기업 가치입니다. 바로 이 기업 가치는 주주 가치와 채권자 몫의 합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데 반해서 EV/EBITDA는 기업 가치를 당기 순이익이 아닌 EBITDA로 나눈 겁니다. 이 EBITDA는 우리가 실무에 있었을 때는 영업이익에 삼각비를 더한 것으로 활용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 또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기본적으로 기업가치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과거에 그 본질 가치 평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요새 이제 IPO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모가 선정할 때 흔히 피어 종목들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어 종목들의 대상으로 평균 멀티플 그때 이제 PER을 쓰기도 하고 EV/EBITDA 쓰기도 하죠. 그 평균 멀티플을 공모 대상 종목에 적용을 해가지고 적정 공모가 희망 공모가를 산출내는데 과거에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입각해서 이 공모 예정 기업에 대한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1대2의 비율로 가중평가해서 산출합니다. 이때 수익 가치는 향후 2년간의 수익 예상을 토대로 한 것이었고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가중 평균해서 본질 가치를 계산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어디에도 뒷받침이 안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결과 이제는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치 평가할 방법별로 한번 장단점을 짧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산 가치 평가법은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보수적 평가 방법이죠. 하지만 미래 수익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이제 청산 목적 회사에는 상당히 이제 적합한 반면에 미래 가치가 중요한 벤처 기업 평가 방법에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익 가치 중에서 절대 가치 평가 방법, 즉 발행 시장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미래 수익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가장 우수합니다. 하지만 먼 미래의 수익을 하나하나 추정해야 된다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죠. 그런 만큼 또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그 음식료 같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에 상당히 지금 적합한 산업 툴이고 그다음에 이제 M&A 등에 대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가치 평가법은 아까 이제 과거에 사용하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익 가치 중에서 상대 가치 평가, 유통시장에서 쓰이는 PER, EV/EBITDA, PBR에 해당되죠. 평가 방법이 아주 심플하고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 변동 등의 평가에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판단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동종업계 상당 업체가 없을 때 그는 사실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상대 평가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평가하기가 사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이 기업 가치는 흔히 영업 가치와 비영업 가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이론서에서는 사실은 비영업 가치는 따로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일시적으로 비영업 자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항구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비영업 자산을 가지고 일시적으로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영구적으로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을 보면은 사실은 대주주가 지분도 가지고 있지만 계열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보유 지분을 팔아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 지분은 항구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결국 그 비영업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영업 가치와 비영업 가치 합이다라고 구분을 시켜 놓은 것이고, 그럼 영업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 내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수익 가치와 이제 자산 가치를 구분한다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순수하게 자산 가치로 판단한다고 하면 그 회사는 더 이상 영업 활동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영업 활동을 한다라는 전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본래의 의미로 봤을 때는 수익 가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자산 가치와 영업 가치를 만약에 합산을 해서 평가한다라면은 결국 그 자산은 그 기업이 계속 미래의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 쓰일 자산이기 때문에 그 영업 활동에 기여하는 자산이죠. 그 자산을 자산 가치로 또 같이 평가한다는 얘기는 이중계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만큼 영업 가치는 순수하게 수익 가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맞고, 영업 자산이 아닌 자산들에 대해서는 비영업 가치 관점에서 별도로 평가해서 합산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영업 가치는 가장 심플하게 정의하자면 미래 예상이익의 현재 가치 합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미래 예상이익을 현재 가치로 가져올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할인율이 필요하죠. 이 할인율이 어떻게 도출되느냐? 기본적으로 거긴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미래 이익이라는 시간 개념이죠.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와서 1억을 지금 가질래? 한 10년 후에 가질래? 라고 하면 아마 바보가 아니라는 난 지금 가질래? 라고 얘기할 겁니다. 바로 그게 시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거고, 또 남한테 돈을 빌리면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런 만큼 시간에 해당하는 개념이 반영돼야 되고, 여기에 또 뭐가 반영돼야 되냐면은 바로 예상이익이라기 때문에, 예상이익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죠. 달성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가능성이 만약에 높다라면 그때는 할인율이 낮겠죠. 바로 이 이익 달성의 신뢰도, 불확실성, 요 두 가지 개념이 반영된 게 바로 할인율에 반영되는 것이고, 이때 예상이익의 신뢰도, 요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 여러분의 기업을 누군가가 분석하는데 여러분이 시장에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안 해요. 그러면 그 투자자들은 여러분 회사에 대해서 분석할 정보가 부족해요. 예상을 하더라도 달성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서죠.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높은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높으면 그게 바로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높은 할인율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게 디스카운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시장에다 충분히 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했다. 그걸 기초로 수익 예상을 했다라면 아마 그 투자가는 여러분 기업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를 줄 겁니다. 불확실성이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질 것이고 할인율이 낮아질 것이고, 할인율이 낮아지면은 똑같은 전망치에 대해서 현재 가치가 높아지겠죠. 바로 그게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시장에 투자자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하고 불확실성을 낮추는 활동, 바로 그게 IR인 것이죠. 이러한 미래 예상이익의 현재 가치 합이라는 본래 정의를 이론적으로 가장 충실히 한 밸류에이션 툴이 바로 DCF입니다. Discounted Cash Flow의 이니셜인데, 혹은 배당 할인 모형도 있고 림도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소위 투자론을 배우는 친구들 경우에 DCF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적 우수함에 상당히 매력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 보면 대학의 투자 동아리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우수한 밸류에이션 툴이 있는데, DCF를 얘기하는 거죠. 왜 시장에서는 허접한 PER 가지고만 평가하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또한 왜 그런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DCF는 무한대의 영업 활동 기간에 대한 수익 예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현재 가치화해야 되기 때문에 먼 미래의 전망치가 기업 가치에 상당히 많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먼 미래 전망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 5년 후에 이럴 거예요, 10년 후에 이럴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근데 아마 이번 분기 우리 이래요 그러면 아마 귀를 쫑긋하고 들을 거예요. 우리 연말에, 그리고 내년 정도 얘기해도 별로 관심 갖고 있다가 후년 얘기하면 별로 관심 갖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때 그렇게 될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은 미래 전망이 먼 미래로 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고, 그것을 또 현재 가치로 하는 과정에서의 할인율 또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슈 등으로 해서 실무에서 상당히 사용해서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플화시킨 것들이 바로 상대 멀티플인 PER, EBITDA, PBR들이고, 근데 이 또한 그 본질적인 개념은 미래 예상이익의 현재 가치 합이라는 그런 개념이 충실히 입각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왜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쓰는구나 라는 부분들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을 상대하는 시장의 애널리스트들 혹은 펀드 매니저들이 여러분들의 기업을 평가해서 살 거냐 팔 거냐 판단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소위 대내와 환경과 관련된 매크로 환경 분석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의 경쟁력이 어떤지, 경영진은 어떤지, 회사의 전력은 어떤지, 또 경쟁사들은 어떤지 다 살펴보겠죠.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 회사 매출은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이익은 어떨 것이다. 요게 소위 이제 포캐스트라는 겁니다. 수익 예상이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여러분 회사 뭐 합니까? 아마 어떤 회사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시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가이던스를 발표하게 되면은 좀 더 시장에서는 시장에 예측할 때 신뢰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낮추는 부분이고, 불확실성이 낮추게 되면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춰서 결국은 평가에서 할인율을 낮추는 할인율로 적용되는 이런 메커니즘, 이런 모든 활동들이 결국은 다 IR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과정, 포캐스트를 거치고 이 포캐스트 나오기까지 거기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의 그 신뢰도와 관련된 정보가 얼마나 많냐, 이 정보가 얼마나 충실하냐,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할인율에 반영이 돼서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온 밸류에이션을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주가랑 비교해서 싸니까 사자,
아니면 비싸니까 팔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애널리스트들은 거기에 따라서 또 거기에 공감하면 매니저들은 사는 것이고 사자 팔자라는 의사결정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워런 버핏 잘 아실 겁니다. 가장 투자 귀인이시죠. 그 워런 버핏이 중시하는 투자 원칙, 종목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4가지인데 첫째,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해라. 단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갖춘 회사. 그리고 모르는 회사에 투자하지 마라. 모르는 회사 투자하는 건 투기다. 결국 여러분들 회사를 시장에 잘 알게 해야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 여러분 회사를 잘 모르면 애초에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분석해 봤더니 장기 전망이 좋은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바로 경쟁력이 높은 회사. 그래서 그 결과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력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 투자해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훌륭한 경영진을 둔 회사.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을 둔 회사.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R을 하면서도 최고 경영진이 자꾸 시장에 나가서 여러 그 경영진의 철학, 전략을 시장에서 제시를 하고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요소들을 다 모아놓은 공통적인 변수는 바로 불확실성이 낮은 회사, 신뢰성이 높은 회사로 규율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는 이제 PR 관련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